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90일 동안 이른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며 굵직한 성과도 올렸습니다만 미완의 과제도 함께 남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 4당은 새로운 특검법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추은호 해설위원과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수사를 하면 이제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의 목적은 유무죄를 가리는 거라 뭐 기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른바 공소 유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수사하던 그 파견 검사들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특검법 6조에 보시면 공소유지가 특검의 직무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을 유지해서 유무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구형을 하고 이것도 공소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파견검사 20명 중에 적어도 8, 9명은 좀 남겨달라. 사실 8, 9명으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찌됐든 8, 9명은 핵심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유지가 특검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 2개월, 2심 2개월, 대법원까지 3개월. 그럼 총 한 7개월가량 되거든요. 그럼 수사기간보다 어떻게 보면 공소유지 기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검찰 인력을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특검부로 와 있는 그 변호사인 그 특검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사실 공소유지에 좀 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변호사 생업과 유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사한 사람 따로, 그다음에 공소검사 따로 이러면 공소장 다시 읽어봐야 되고 다시 또 재판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열정이 남다르고요. 내가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 정확도, 깊이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특히 책임감에서 그 완벽하게 그냥 내가 수사하지 않고 공판검사만 참여한 검사님과 수사까지 했던 검사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특검법에는 최소한의 인력이 공소유지할 수 남겨둘 수 있다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특검의 요구를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직을 갖고 있는 파견 검사들이 있습니다. 20명 중에서 그렇죠. 팀장급으로 있는 분들 혹은 또 이제 부장으로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오랫동안 파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 예. 보직을 맡고 있지 않는 평검사 중에서는 뭐 상당수 인원을 남겨두는 것으로 조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짧게 아까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파견된 변호사들은 그 동안에는 겸임을 못 하잖아요. 수사하는 동안에는. 근데 수사 끝났는데 그때까지도 겸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7개월가량,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기간까지 포함해 1년여 가까이를 사실은 변호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견임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금 고민을 해서 해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특검법에는 그 변호사들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모두 예. 5명이 특검하고 특검보 4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겸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소유지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과거 특검법에 보면은 과거에는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뭐 이분들이 생업에 뭐 문제가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특검은 고등검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돼 있고 예. 특검보는 검사장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생업에 지장이 있다 이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예. 그 특검이 이제 뭐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구속을 피하게 된 사람 가운데 2사람이 있죠. 우병우 수석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2사람 얘기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이제 검찰 가서 조사받나요? 또 이렇게? 검찰이 사실은 큰 공을 넘겨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예. 국민들의 어떤 수사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검에 준하는 수사의 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예전처럼 팔짱 끼고 황제 조사하고 이런 논란을 검찰이 스스로 야기하다 보다는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수사의 열망에 걸맞는 높은 수사 강도를 통해서 기존에 못했던 수사 그리고 기존에 적용을 못했던 제명들을 수사를 해야 될 것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영선 행정관도 기각이 됐는데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기소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공소유지는 특검이 할 텐데 근데 많은 영장 기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위조법 위반만 하더라도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실어 뭔가 날라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혐의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보강적으로 다른 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조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특검이 남겨둔 가장 큰 미완의 과제,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 안 받고 특검 조사 받는다고 했는데 특검에서 못하고 결국 무산이 됐는데 왜 무산됐을까요? 그걸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했습니다만은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그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녹음 안 되고 녹화 안 된다 이러면서 무산됐다라고 했는데 왜 대통령 측에서 녹음 녹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일단 그 형사소송법 221조로 기억하는데 보면은 그 참고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하에서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참고인이니까 녹음 녹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요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핵심은 그 박 대통령 측에서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는 뭐 이렇게 그 대면 조사 받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더 이상 대면 조사를 받아서 뇌물죄로 이렇게 특검이 엮어나간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특검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대통령의 얘기를 원하는 국가 권력기관, 그러니까 권력기관이라보다는 어떤 진실을 밝히려는 기관이 검찰이 있고요, 특검이 있고 헌재가 있습니다. 검찰 조사 안 받는다고 했죠. 왜? 특검이 있으니까. 뭐 이해됩니다. 헌재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뭐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특검만큼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국민 앞에. 그러면 조사를 하는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어찌 됐든 뭐 이 녹화 녹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녹음 녹화는 사실은 상당히 조율해서 협의해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녹음 문제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 녹화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녹음 녹화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녹음 녹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 번 조사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만 조사해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검사가 오더라도 그 진술 조서만으로 그 캐치하지 못한 태도의 변화나 어법이나 표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지 않더라도 한 번 조사로 끝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불미스러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도 있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참고인인데 왜 내 동의 없이 녹음 녹화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국민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사실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은 없고 특검은 끝나고 결국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늘 야사당이 모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특검법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일단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 종료가 됩니다. 3월 2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3월 2일에 과연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아하. 그거는 뭐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는 이상은 새 특검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3월 임시국회가 지금 그러면은 열릴 것이냐?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면은 3월 임시국회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미 박영수 특검법이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특검법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새로운 특검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기존의 박영수 특검팀의 이 공소 유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또 임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야당들의 의견 조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2월 국회 임시국회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무척 낮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또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특검법을 새로운 특검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새로운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검 법안에 기존의 그 박영수 특검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야당들이 합의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아니면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일정도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야당도 이런 상황을 좀 미리 상정을 해서 특검법 만들 때 그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 진행, 쉽게 말해서 재판 진행할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날짜도 그 뭐 굳이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나 이런 것만 통해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도 뭐 180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특검법이 그 통과될 때가 11월 말쯤이었죠. 예. 이때 보면은 좀 치열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입니다. 이 직전의 특검이 내곡동 사저 특검이 바로 직전의 특검이었는데 예. 그때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은 과거 것을 돌이켜보고 그렇죠. 이번 특검에 치밀하게 좀 치밀하게 했어야 좀 되는데. 했어야 됐고 수사기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넉넉하게 잡든지 아니면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됐을 건데 네. 아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미 검찰 특검에서 기소가 됐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판일이 아니라 공판 준비기일, 날짜 언제 재판할지를 정하는 날이라 두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구치소 수감 그리고 재판정 출석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수위 차림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조윤선 전 장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면 꼭 수위 대신 사복을 입습니다. 수갑 역시 소매자락으로 슬쩍 가립니다. 특검 출석 때 입었던 코트, 같은 옷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옷입니다. 조 전 장관은 특검이나 법원에 나갈 때 입으려고 지금까지 사복을 모두 11벌 들여왔는데요. 6벌은 세탁 등을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5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옷을 그렇게나 많이,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 직접 법무부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5벌이라 함은 코트 하나에 안에 입을 상하이 또 구두까지 포함된 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영치금도 화제입니다. 먹을거리나 치약, 칫솔, 비누 같은 생활용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영치금인데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13만 원을 썼습니다. 장관 시절부터 워낙 깔끔한 차림으로 유명했던 걸 생각하면 물론 수건 한 장이라도 더 필요하겠고 여자이기 때문에 스킨, 로션 사는데도 돈이 좀 더 들겠지만 같은 날 수감된 김기춘 전 실장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명치금 역시 식료품 등에만 하루 4만 원 제한이 있어 문제될 건 아닌데요. 불현듯 1년에 5억 원이라는 조 전 장관의 생활비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청문회에서부터 심장 스텐트 시술 병력을 들었던 김기춘 전 실장의 구치소 생활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박고 있고 서울구치소 최고령 수감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틈날 때마다 독방에서 제자리 걸음 운동을 한다는데요. 혈액순환을 위해 가능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주치의 당부 때문입니다. 청문회에서 바른 립밤 품절 사태를 이끌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누리꾼들은 그의 오스트리아산 이 안경테에도 큰 관심을 가졌죠. 구치소에선 플라스틱테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티타늄 소재 안경을 쓰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구치소 수감 규정이 달라져 이 안경도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경 다리가 금속테라 할지라도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다면 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네, 재판 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불꽃 공방이 펼쳐졌는데 바로 저희들 어제 그 그래픽으로 발언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추진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고귀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이러자 이동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할 증거가 없다라고 법리 공방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리고 과장된 보도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탄핵소추가 엉터리다. 젊은이들이 이를 보고 공부하면 큰일 날 것이다.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가 안 생길 것 같느냐라고 어제 마지막 변론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세월호 얘기를 저기서 재판정에서 꺼내서 한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아예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또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실 때 뜻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잡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다 못한 이정미 재판관이 잡겠다는 말은 좀 지나치시는군요. 용어 선택에 신중하라라고 했고 결국 사과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태도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도가 지나치죠. 사실은 법률가는 법률가의 용어로서 탄핵 심판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극히 좀 자극적인 언어로 좀 재판관들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표현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월호 사고만 하더라도 세월호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고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라는 재난 사고 이후에 국가가 구조를 제대로 했느냐, 성실하게 했느냐, 그에 따른 컨트롤 시스템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것인데 예. 조금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고요. 대통령을 잡겠다라는 것은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심판의 절차를 대통령을 잡겠다라고 좀 폄하하고 가치를 왜곡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주의를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헌재 재판관이 주의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부적절하고 태도가 온당치 못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서면으로 최후 진술한 부분이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사익 추구 없었다. 내가 돈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나는 그거 선의로 했고 이게 왜곡돼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제대로 살핀 게 잘못이지만 이게 꾸지람 들을 일이지 쫓겨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대통령 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 이동욱 변호사가 대리 진술을 읽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탄핵 심판 사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지 않다. 뇌물수수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고 인사권 남용 아니고 또 세월호 사태도 내 잘못한 것 없다. 모두 일관된 주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목적은 탄핵 기각이 목적이니까
그 자신한테 대한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탄핵의 그 재판부의 결정 결과를 기각이든 뭐 인용이든 예단해서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예. 그런 뜻을 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뭐 나오면 아니 우리가 노예입니까? 뭐 탄핵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자고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내일 3.1절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승복하자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탄핵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제는 묵묵히 받아들일 자세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물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 거리에서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시민들 모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은 지금 예측할 수도 없고요. 뭐 모릅니다. 어떤 편을 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면 승복하자는 얘기가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